안녕하십니까, 배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시장, 우리 모두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를 원하는데 이 격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좀 새로운 시장을 좀 발굴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신탁시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탁계약이라는 말은 주위에서도 늘 듣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종신보험, 특히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과 연결이 될지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탁이 뭔지 먼저 살펴볼게요. 신탁은 말 그대로요. 믿을 신, 맡길 탁. 영어로도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믿으니까 맡기겠죠? 그래서 믿기 때문에 맡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믿고 맡기는 법률관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위탁자, 맡기는 사람이겠죠. 맡기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맡길 때 말이죠.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형식상이긴 하지만 재산을 이전해줘요. 그래서 이전해서 맡기고요. 그 이전을 받은 자, 수탁자, 맡김을 받은 자, 즉 운용하는 자가 관리, 운용을 해서 처분까지 해서요. 누구에게 주느냐? 수익자에게 그 수익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때 마지막에 법률관계라는 단어 보이시죠? 법률관계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이들아 화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좋은 말씀이시죠. 근데 그거는 법률관계로서 효력은 없는 거예요. 즉 화목하지 않느냐 화목하느냐는요 법률로서 따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담배를 안 피우면 건강에 좋겠죠. 자, 그런데 신탁은 법률관계라는 거죠. 즉 법률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구조를 보시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맡기는 분이 위탁자. 그렇죠. 위탁자고 그 맡아서 운용하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자, 재산이 있어야지 수탁할 재산이 필요하겠죠? 그 재산, 즉 신탁 재산은 단순히 금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가능하고요. 신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주면서 잘 운용해서 누구에게 줘라? 수익자에게 줘라. 자, 이 구조가 바로 신탁의 구조예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하시는 분이 돈을 금융기관에 가서 맡기고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 간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신탁에서는 3자 간의 관계예요. 마치 보험계약하고 유사하죠. 보험계약은 맡아서 운용하는 사람이 있고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요. 즉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탁 관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탁이란 말을 늘 들었는데, 자, 이 계약이 어떻게 보험 계약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민사신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본법 이하로 민사신탁인데, 정확히 말하면 비영업신탁이에요. 즉, 우리가 신탁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주로 금융기관 내에 맡기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사, 개인 간의 신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민사신탁은 사적 계약인 거예요. 개인 간,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이 계약에 아주 자유원칙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개인 간의 계약을 매우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사신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의 신탁과 어떻게 틀리냐면 금융기관은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민사신탁은 필요한 경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신탁 재산은 어느 것이든 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금전, 부동산도 되고요. 어떤 것도 되냐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양한 것이 신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구나. 포인트 잡으실 수 있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금 당장은 재산이 아니지만 나중에 발생할 사망보험금도 신탁자산에 포함할 수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수탁자. 수탁자는 이제 운용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법인, 그렇죠? 뭐 복지법인도 되고요. 뭐 장학재단도 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해 주시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설계사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는 고객들. 그분들의 수탁자로서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계사도 가능합니다. 정말 다양하죠? 왜냐? 민사신탁이기 때문에. 다만 영업신탁하고 뭐가 틀리다고요? 수수료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험계약하고 연결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장애인 자녀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좀 노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있죠. 그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냐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고민은 똑같죠. 자, 이분 김 사장님 부부,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김 사장님 부부는 어떤 고민이냐면 딸이 두 분 계시는데 첫째 따님이 정신지체 장애인이에요. 둘째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도 자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고민은 뭡니까? 첫째 딸을 누가 돌볼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첫째 딸을 누군가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삼촌이 있어서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케어가 되고 됐었는데 지금은 둘째 딸마저 활발하게 해외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둘째 딸 사회활동에도 짐이 좀 안 됐으면 이런 생각이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이겠죠. 장애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신탁계약이었다는 거예요. 자, 신탁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신탁재산을 맡기는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해 줄 사람을 3명을 지정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변호사, 그 다음에 그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사가 있으셨어요. 많이 도와주셨던 복지사가 있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친인척도 한 분, 이모까지. 아하, 수탁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맡긴 재산을 3분이서 함께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이랬을 거예요. 재산이 좀 있어도 자기가 부모님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가지고 주로 이제 친척이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참 장애인인 내 자녀가 걱정이 많이 된다. 자네 많이 도와주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삼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돈을 그 장애인 그 조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개인 생활부터 먼저 이렇게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시설에 방치가 되고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막는 방법이 바로 공동수탁이라든가 꼭 공동수탁이 아니더라도 이런 신탁 제도를 통해서 법제화시키는 거죠.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법률관계라고. 즉 이거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요. 법적으로 제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명을 공동수탁이 되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신탁재산이 필요한데요.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즉 5억 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요. 그 종신보험금을 수탁재산에 넣도록 신탁계약을 미리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이제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이걸 부르는 건데요. 어쨌든 법률적으로 뭐라고 부르든 간에 신탁 구조를 미리 짜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망을 하시더라도 이 재산이 3명이서 투명하게 관리해서 내 첫째 딸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겠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신탁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탁 목적이 뭐냐? 큰딸의 재활을 위한 치료, 교육 목적으로 쓰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신탁계약과 후견인 제도랑 굉장히 큰 차이. 후견인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부모님이 한 분 더 생기는 거예요. 신분상의 제약, 경제적인 거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신탁계약이라는 건 재산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 돈은 이 목적으로 써주세요라고 미리 지정을 한 거죠. 이게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가시는 분이 제대로 구조를 짜면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해서 거액의 종신보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혼 가정이에요. 이혼 가정에도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고 김광석 가수 있었잖아요. 이런 사례도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가정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키우고 있어요. 이제 자녀가 미성년이에요. 이제 이 부인의 고민은 뭐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남편이 원치 않는 남편이 관리하게 될까봐 이게 굉장히 걱정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말이죠. 신탁계약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재산을 자녀의 외할머니가 관리하도록 신탁계약을 아예 짜놓는 거죠. 수탁자를 외할머니로 지정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망하게 되면 이혼은 했지만 친권자인 부모, 그러니까 즉 남편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재산은 상속 자기의 재산 플러스 2억 원의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수탁을 맡기고, 신탁 목적을 어떻게 정했느냐? 남매, 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되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만 생활 및 교육자금으로 외할머니가 써주세요 라고 신탁계약을 정한 거죠. 자, 이렇게 미리 신탁계약을 정해놓으면 본인의 의지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요. 이 신탁재산을 위해서 지금 당장 목돈이 없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죠? 종신보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신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기는 법률 관계이면서 민사신탁은 특별한 제한이 없구나. 그래서 이거를 보험계약과도 연결할 수 있고 수탁자가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설계사 여러분도 수탁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종신보험의 보험금이 장애인 자녀라든가 이혼 가정의 미성년자를 위해서 훌륭한 제도적 준비 장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신탁제도에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FN코리아라든가 혹은 또 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고민을 하고 블루오션 찾는데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